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후반인 여성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힘들고 상처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저 역시 최근에 큰 상처를 받았고요. 지금은 회복 중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 그런지 더 지독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상처를 들려드리고 남아있는 아픔마저 다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사연 보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첫째 딸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꿈이 간호사였습니다. 왜냐면 제 엄마가 젊을 적 간호사 일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간호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꼈어요. 요즘 무슨 일 있니? 집에 와서 통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안 좋고 말이야. 혹시 병원에서 무슨 일 있어? 그런 거야? 아니 엄마, 걱정하지 마. 별일 없었어. 그런데 왜 그래? 꼭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내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사실 요즘 일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고 있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일이 아주 다르네. 그렇구나. 뭐든 그런 거야. 일이란 게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멋진 것만은 아니야. 긴박한 상황에서 아픈 사람 도와주고 보살피고 싶었는데 내 일상은 그게 아니잖아. 간호사로서 일이 재밌지 않네? 보람도 없고 선배들 텃세에 욕만 먹고 말이야. 그럼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게 어때? 아직은 얘가 경력이 많은 게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더 제대로 공부해서 정말 쓰임 있는 곳에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부? 그래. 엄마도 한때 너와 같은 고민을 했었어. 그런데 엄마는 먹고 살기 바빠서 포기했지만 우리 딸은 엄마랑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니까 얘가 원한다면 엄마가 지원해줄게. 그렇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회의를 느끼며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기만 했지 다른 선택으로 폭을 넓혀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게 엄마의 말씀은 많은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했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응급 간호학과를 나와 정말 바쁜 대형 병원으로 취직하게 됐죠. 일이 힘든 건 물론이고 끼니를 제대로 때우거나 잠을 푹 잘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전 병원에서 일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쓰임이 있다는 걸 매 순간 느꼈고 생동감 있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 나날들은 계속해서 저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긴급한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환자 상태는요? 큰 사고를 해서 졸음운전하는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바로 출동했는데 보다시피 출혈도 심하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에게 인계받은 후 서둘러 환자를 응급실로 옮겼고 상처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를 바로 호출했습니다. 상태를 보니 긴급수술로 결정되어 바쁘게 수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생명이 긴급한 상황이라 보호자 없이 수술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출혈이 심해서 긴급수혈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이 환자의 혈액형이었습니다. 환자 혈액형이 뭐야? 이 환자 혈액형 RH-O형입니다. 뭐? 지금 우리 병원의 보유량 얼마나 돼? 그게 현재 몇 개 되지 않아서 수술 마무리까지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야,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당장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저는 수술실 서브로 들어가지 않고 준비만 하던 중에 환자 혈액형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희귀혈액형인 RH-O형이었고 그런데 참 하늘이 이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건지 몰라도 기막힌 인연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인연이 누구냐면 바로 저였어요. 저 역시 희귀혈액형인 RH-O형이었습니다. 제가 RH-O형입니다. 그래? 수혈할 수 있는 컨디션이야? 네, 마침 어제 비번이어서 가능합니다. 오케이, 좋아. 그럼 빨리 수혈 준비해. 저는 바로 수혈 준비에 들어갔고 다행히 제 혈액으로 인해 환자의 수술까지 혈액을 공급하여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세균 감염의 염려로 잠시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다행히 회복력이 빨라서 상태가 호전되었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누군가 응급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저 김하늘 간호사님이시죠? 누구시죠? 낯선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누군가 싶어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아, 혹시 교통사고로 들어오신 환자분 맞으시죠? 저번 달에 수술 받으시고 회복 잘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환자복 아니시네요? 퇴원하신 거예요? 네, 방금 퇴원 절차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가는 김에 얼굴 뵙고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저 살려주셨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거요. 수술하는데 혈액 부족하던 차에 마침 저랑 혈액형이 같더라고요. 희귀 혈액형인데 쉬운 우연도 아니고 하늘이 환자분을 꼭 살려내게 도운 것 같았어요. 수술 잘 견뎌주시고 회복 잘해주셔서 되려 제가 감사해요. 아닙니다. 감사해야 하는 건 저죠. 간호사님 아니셨으면 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간호사고 맞는 일을 한 거예요. 저 아니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그랬을 거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다른 선물로 드리면 안 받으실 것 같고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밥 한 끼 어떠세요?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제가 보답할 수 있게 시간 좀 내주세요. 맛있는 밥 한 끼 꼭 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거절해도 이 남자는 계속해서 보답하고 싶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선배들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같이 한번 식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은 계속 난처했지만 어쩔 방도가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연락처 교환 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남자와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도착한 곳은 한눈으로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비싼 곳 아닌가요? 괜히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온 게 아니라서 조금 부담스럽네요. 아이, 부담 가시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 이 정도로 대접해 드려야죠. 그리고 이건 제 명함입니다. 남자는 제게 자신의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받아서 든 명함을 살펴보니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식사 대접하는 거 무리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차적으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며 와인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대뜸 남자가 제게 그러더군요. 제가 이렇게 식사 자리 마련해서 혹시 부담스럽거나 하진 않으시죠? 네? 솔직히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좀... 사실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인사드리러 간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첫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라 뭐라도 꼭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또 뵙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고가 난 것도 기막힌데 저와 같은 희귀 혈액형인 하늘 씨를 만난 게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서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고 그때 그러셨죠? 하늘이 저를 살려낸 것 같다고. 그게 하늘 씨를 만나게 해주려고 살려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하늘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생각 없이 나왔던 음식 대접 자리는 의도치 않게 소개팅 만남 자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상 제가 나온 목적은 만남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참 난감했어요. 그런데도 이 남자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긍정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표정을 보고도 딱 파악하더니 상관없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제게 본인 마음을 어필할 거랍니다. 그리고 그 후로 병원에 꽃이며 선물이며 간식이며 계속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어필하더군요. 그런 상황에 선배가 부러워하셨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그래? 아주 너한테 단단히 꽂혔나 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꽃에 선물에 간식까지.
이 정도면 지극정성 아니야? 그래서 너 이제 어쩔 거야? 진짜 이 남자 한번 안 만나볼 거야? 저는 남자로서 잘 모르겠던데 솔직히 이렇게 선물 보내는 것도 제가 받는 게 맞나 싶고 부담돼요. 얘가 아주 배가 불렀네. 불렀어. 너 그 남자 사업하는 사람이라며. 그럼 돈도 많을 것이고 잘 만나서 결혼하면 네 팔자 풀리는 건데 안 만난다고? 제정신이야? 아이고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절을 해도 모자르는구만.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진짜 너한테 진심인 거야. 사람도 괜찮던데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후회할 건 없잖아. 사랑이야 뭐 만나면서 쌓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보다 주변 선배들이 만나보라며 더 난리치셨어요. 그러다 보니 분위기와 선배들의 말씀에 떠밀려 저는 이 남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확실한 건지 모른 채로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보니 처음과 다르게 변하는 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 사람의 진심 속으로 스며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린 미래를 함께하는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초반에 우리 엄마는 남자 나이가 많다며 걱정하셨지만 사업이 잘 되어 능력 있는 남편의 모습에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은 저랑 무려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엄마의 반대가 당연했죠. 하지만 결국 능력을 인정받아 결혼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기 바빴어요. 남편은 결혼 후 제게 일을 그만두라며 자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내가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왜 계속 일하려고 그래? 그래도 당신 혼자 버는 것보다 같이 버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되면 좋잖아. 힘들게 고생해서 뭐 얼마나 번다고. 그깟 돈이야 내가 벌면 그만이지. 돈뿐 아니라 나름 일에 대한 열정도 있어서 그래. 진급해서 더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라면 알겠어. 대신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니까 당신이 잘 선택해. 남편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을 느끼지만 저는 간호사로서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정도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부부 사이에서 예쁜 딸도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집에서 살림과 아이를 돌보며 지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삶에 충격적인 일이 생겨났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가 뭐 어쨌다고? 망했다고. 내가 하던 사업이 다 망했어. 그게 사실이야? 아니 어쩌다 내가 투자한 곳에 문제가 생겨서 내 회사까지 넘어가게 생겼어. 이제 곧 망할 거야. 아니 망했어. 이 상태로는 회생 불가니까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이렇게 됐다. 당신한테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는데. 남편의 말을 끝으로 정말 운영하던 사업은 사방에 퍼진 먼지처럼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살던 집도 넘어가게 되면서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시댁에 들어가 살까 싶었지만 그마저도 어려웠습니다. 시댁도 남편 사업을 도와 투자해서 그런지 손해가 심했어요.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셔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들어가 살기에는 턱없이 좁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친정엄마께 이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휴, 어쩌다 그렇게 되어서. 김서방 마음이 말이 아니겠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으니 우리 집에 들어와 지내. 마침 도훈이도 군대에 있고 나 혼자 있으니 지내기 불편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빠는 일찍이 돌아가셔서 아빠의 보험금으로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는 5살 어린 남동생이 있고요. 남동생이 비교적 군대에 늦게 가긴 했지만 이때 군대에 간 것이 다행인지 엄마 혼자 있는 집에 우리 가족이 들어가 지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편은 친정살이를 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과 친정에 보탬이 되고자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다만 퇴근 후에는 제가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전처럼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없었어요. 비교적 쉬운 업무인 과로 이동하여 근무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미안해하며 꼭 다시 성공할 거라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 같았고요.
그러면서 제게 업무적으로 필요하다며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필요하다고? 아니, 어디에 쓰길래 무슨 용돈을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해? 내가 지금 나조차고 그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다시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만큼 인맥 관리가 중요해. 음식 대접해드려야지. 거기다 식사만 하나 술도 좀 사드려야 하고, 그리고 서비스로 담뱃값도 챙겨드려야지. 그래야 내가 다시 일어날 발판이 되는 거고, 당신이 지금 보기에는 큰돈이라 생각하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줘. 내가 다시 재기만 하면 당신이 나한테 준 돈의 몇십 배, 아니 100배로 돌려줄게. 나 믿지? 남편에게 100배로 돌려받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남편의 요구대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대접은 한 번으로 그치질 않더군요. 하루 만에 100만 원은 우스웠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당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싸구려 음식을 대접하겠어? 내가 그럴 사람이야? 애초에 인맥 관리라고 했잖아. 그러려면 당연히 좋고 비싼 거 먹여야지 싸구려를 후려칠 수 없다고. 잘 알면서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하잖아.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엄마 집에 이렇게 얹혀 살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잖아. 거기다 우린 아이도 있고 들어갈 돈이 많은데 이렇게 엄마 집에 얹혀 사니까 용돈이라도 챙겨드려야 하고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자 우리. 뭐야, 장모님이 당신한테 눈치 줘? 생활비 내놓으라고?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그런데 그냥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나중에 드리자. 장모님이 굳이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돈도 부족하잖아.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한 번에 갚아드리자. 장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선 내 사업 재개가 먼저니까 힘들겠지만 당신이 좀 도와줘. 당신이 나 도와준 만큼 열심히 해서 내가 꼭 성공할게. 그리고 나 이번에 투자자랑 미팅권 잡혀서 그런데 돈 조금만 더 줄 수 없나? 이번에도 한 100만 원 정도. 뭐? 또? 여러 사람 만나서 좀 뿌려놔야 빨리 재개할 수 있을 거라서 말이야. 그리고 100만 원이면 나 되게 적게 말한 건데? 당신도 알잖아. 사업 망하기 전에 나한테 100만 원은 어떤 의미였는지. 알지. 아주 잘 알지. 당신한테 100만 원은 껌이라는 거. 그런데 여보, 당신 그거 고쳐야 돼. 우리 지금 그때처럼 풍족하게 지내는 거 아니거든? 이제 100만 원에 벌벌 떨어야 한다고.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으니까 나 이번에만 주고 앞으로는 못 줘. 투자자인지 뭔지 그 사람들 대접하는 비용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알겠어? 이번에 마지막이야? 당신 정말 너무하네. 남편이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못 도와주냐? 그리고 내가 뭐 나만 잘 되자고 이래? 진짜. 남편은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서운함보다 앞으로 우리 가족 살아갈 미래가 더 걱정이니까요. 저는 없는 돈 쥐어짜내서 겨우 100만 원을 만들어 주었고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그 돈을 받아 꼭 투자 받아내겠다며 나갔고요. 그러나 돌아온 남편에게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큰 성과 없이 200만 원을 날린 꼴이지만 사업 망하고 축 처져 있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설득해서 사업 접고 평범하게 회사에 취직해서 살아가 보자고 하려 했죠. 그러나 그런 제 생각과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당신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앞으로 당장 우리 식구 어떻게 살면 좋을지 열심히 궁리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봐도 모자른데 언제까지 사업꾼만 꿀 거야? 이러다간 우리 평생 엄마 집에 얹혀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렇다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취직을 해? 어디라도 찾아보면 일할 곳이야 있겠지. 아, 난 못해. 죽어도 못한다고. 그리고 내 성격상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할 스타일이 못 돼. 당신도 알잖아. 사업하면서 내 밑에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 그건 예전 일이고 지금은 아니잖아.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사업할 때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지금 나 사업 망해서 집에서 이러고 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난 우리 가족을 위해 제일 나은 선택을 하자는 말이잖아.
어떻게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됐어. 난 당신이 날 무시하는 거로밖에 생각 안 들어.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꼭 성공할 테니까. 당신이 돈 안 주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마련할 거고. 난 그걸로 계속 다른 투자자들 만나서 꼭 성사할 테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라고. 남편은 제게 큰소리치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시댁이 간 모양이더라고요.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길래 삐져서 저런가 보다. 시간 지나 어느 정도 풀리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싶었습니다. 일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남편마저 돌볼 정도로 시간이 남아돌진 않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허망된 꿈만 꾸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던 중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 잘 못 들어가기도 했죠. 며칠을 야근하며 아침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한 저를 엄마가 붙잡고 이러시더군요. 요즘 김서방 뭐하고 다니는 거니? 취직 자리 알아보지 않고 계속 누구 만나서 술만 마시는 것 같던데. 말도 마. 아직도 그 사업병 못 버리고 투자자들 만나서 술 마시고 다니는 것 같아. 돈은 어디서 나는지. 그런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실은 내가 너한테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서방 하고 다니는 꼴이 영 불안해서 말이야. 저번에 너 야근할 때 집에 들어왔는데 너 어디 갔냐고 찾더라고. 그래서 일이 바빠서 야간 근무한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뒤부터 저녁에만 집에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자꾸 돈 좀 있냐고. 있으면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더라. 뭐? 그 사람이? 그래서 엄마 그 사람한테 돈 줬어? 그게 그렇게 많이는 못 줬어. 엄마도 풍족한 건 아니잖아. 아니 애초에 주지 말아야지. 그걸 왜 줘? 정말 이 인간이.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남편에게 큰 화가 났습니다. 야간 근무하고 낮에는 제가 집에 있으면 잠을 자야 되니까 안 들어오다가 제가 저녁에 출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들어와 엄마에게 돈을 계속 받아 쓰던 거였어요. 엄마는 풍족하게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위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런 엄마의 좋은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를 참기 어려웠고요. 이날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하루 연차를 쓰고 저녁에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니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를 보자 흠칫 놀라더군요. 저는 남편을 끌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대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받아 쓴 거야? 아니 애초에 어떻게 엄마한테 돈 받을 생각을 해?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얹혀 사는 주제에 죄송해서 더 드리지는 못할 망정 이러는 경우가 어딨어. 나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돈 받을 생각하면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마. 알겠어? 아니 나는 얼른 성공해서 장모님께 보답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투자자 마음에 좀 들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알겠어. 그래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나도 나중에 잘 되면 꼭 몇 배로 돌려드리려고 했어. 앞으로는 장모님께 절대 안 그럴게. 절대로 장모님께 손 안 벌릴 거야. 저는 남편에게 단단히 화를 내고 경고했어요. 남편은 화가 난 제게 한동안 눈치 보며 몸을 사렸습니다. 외출도 자제하는 듯 했고요. 그 모습에 저는 이 일을 토대로 어느 정도 고쳐질까 기대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에 있는 5살 어린 동생이 상사로 전역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생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곳에 남편이 불편할까 걱정했지만 워낙 형 동생하며 잘 지내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큰 상관없을 거로 생각했어요. 동생은 남편의 소식을 듣고 함께 지내기 괜찮다며 오히려 우리 부부 불편할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에게 고마워했죠. 하루는 교대 근무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 꼴이 난장판이었어요. 남편은 다리에 깁스한 상태로 동생과 서로 소리소리 지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집이 왜 이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당신 다리에 깁스는 뭐야? 다친 거야? 마침 당신 잘 왔어. 이것 봐, 내 다리. 당신 동생이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 동생이? 동생이 당신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니, 대체 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엄연히 당신 남편이고 나이도 한참 많은데 손 아랫사람이 이렇게 날 때려도 되는 거야?
어제 당신 동생이 날 폭행해서 내 다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다리뿐만 아니라 여기 얼굴 보여? 입술도 터지고 이쪽에는 멍도 들었다고. 너 남편 말이 사실이야? 정말 이 사람 얼굴이랑 다리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 누나, 그게 아니라 내 말을 좀 들어봐.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매형을 이렇게 만들어놨겠어? 아니야 여보, 이건 뭐 더 들을 것도 없어. 내가 어제 술을 좀 마셔서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이건 상도덕이 아니라고. 나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너 내가 아주 법의 심판 제대로 받게 해줄 거야.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다 떼어놨고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라고. 옆에서 동생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고소하겠다는 남편을 우선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동생을 잘 알아요. 우리 동생은 절대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분명 남편이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니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에 대해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우선 이야기 좀 들어보자.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지 어디 한번 이야기해봐. 여보, 들을 것도 없다니까? 내가 술 마시고 좀 취해서 말실수한 모양인데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서 저런 거라니까. 당신 아무리 동생이라도 이런 식으로 감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당신 남편이야. 알겠어, 알겠는데 우선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서 혼을 내든 고소를 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어디 한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동생은 절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럴 리가 없어. 그렇지? 어제 이 사람 술 취해서 어떤 실수했는지 누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모두 솔직하게 다 말해. 제 물음에 동생은 엄마를 한번 쳐다봤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엄마가 동생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야. 내 남편이랑 동생이 싸워서 생긴 일인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엄마가 뭘 걱정하는지 알지만 그래도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해. 엄마가 우리 둘 그렇게 가르치고 키웠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 제 말에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엄마, 누나 말이 맞아. 이건 누나도 알아야지. 누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할게. 사실 어제 저녁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준비하고 나갔어. 그런데 친구 녀석한테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얼마 안 있다 집에 일찍 들어왔고 집에 와보니까 매형이 술 마시고 취해서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세상에 술에 취한 매형이 온 집안 물건을 다 집어던지면서 엄마한테 소리소리 지르고 있더라. 그리고 매형이 엄마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돈 내놓으라고. 돈 안 내놓으면 투자자들 못 만나는데 그거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고. 그렇게 도와주기 싫으냐고. 엄마한테 협박하고 있는 거 있지? 근데 내가 그것까진 최대한 참았어. 누나 생각해서. 매형한테 좋게 이야기하고 그만하시라고 했지. 그런데 매형은 계속해서 엄마한테 돈 타령하더라.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전에도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엄마가 준 적도 있다며? 우리 엄마가 무슨 봉도 아니고 왜 그 돈을 엄마한테 내놓으라고 난리치는지 모르겠더라. 눈 뒤집어서 까딱하면 엄마 칠 기세던데 나랑 누나 없을 때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안 봐도 뻔하지. 그래도 나 진짜 꾹 참고 말렸어.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엄마한테 딱 그러더라. 줄 돈 없으면 장인어른 남은 목숨값이라도 내놓으라고.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물려줄 거 아니냐면서. 그 돈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내놓으라고. 아빠 없이 혼자 키웠으면 남은 목숨값이라도 다 토해내서 딸한테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사업 망한 거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누나 이건 아니잖아. 그 말을 엄마한테 하면 안 되지. 그 말 듣는데 도저히 못 참겠고 엄마한테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매형 밀쳤어. 넘어지면서 다리 저렇게 된 거고 난 분이 안 풀려서 매형 얼굴 한 대 친 게 다야. 동생 말을 다 듣고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 남편이 엄마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놀란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고 남편은 제 눈을 슬그머니 피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동생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정말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어제 동생이 집에 늦게 들어왔으면 술 먹고 우리 엄마한테 큰 행패 부릴 뻔했네? 맞아? 아니 그게 여보, 그게 아니고.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나. 사람이 술 먹으면 술 기운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 내가 그런 말을 술 먹고 했다고 해서 그게 진심일 일 없고 그냥 단지 실수일 뿐인데 당신 동생이 날 이렇게 폭행하는 건 아니지. 이건 동생 잘못이 맞잖아.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순간적으로 제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세게 때리고 말았어요. 때린 게 잘한 거라고 할 순 없어. 그런데 넌 어제 맞을만 했다, 이 미친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인제 보니 내 동생 잘했다고 칭찬해줄 일이었구나. 처지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술 취해서 너희 엄마한테 그러면 너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마 동생보다 더하면 더했을걸?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 짓거리를 해? 네가 뭐라고 감히 그딴 말을 짓거리냐고. 나 같으면 너처럼 이런 짓 안 해. 사업 망해서 불쌍하다 해주니까 마냥 천방지축이야? 언제까지 뜬구름 잡으면서 살려고 했니? 네 거지 같은 인생을 왜 우리 엄마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리고 뭐? 고소? 어제 그딴 짓거리를 해놓고 동생한테 고소란 말이 나와? 넌 부끄러움도 없어? 나 같으면 당장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을 거야. 넌 고소란 생각을 하기보다 엄마한테 용서를 구했어야 했다고.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엄마가 널 용서해준다고 해도 이젠 내가 싫어. 내가 너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갈라서자. 사업병 걸려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도 보기 싫고 우리 엄마한테 이런 망나니 짓한 사위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너 당장 짐 챙겨서 나가. 우리 엄마 집에서 얼른 꺼지라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소리치자 남편은 순간적으로 눈이 커지면서 머리를 굴리더니 이혼하면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제게 무릎 꿇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이혼이라니. 아무리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혼은 너무하잖아. 우리 애도 있는데.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너 정말 최악이구나. 지금 이혼이란 소리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근데 번지수 잘못 짚었어. 네가 용서 구할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황급히 엄마 앞으로 기어가더니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제게 그러셨어요. 난 괜찮아. 나 때문에 이혼이라니. 엄마는 얘가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거기다 애는 어쩌려고 그래. 이만 용서하고 넘어가자. 자네도 고소는 없던 거로 하고.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까지 제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죄송해서 더 무너져 내렸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남편을 보다 시선을 거두고 동생에게 말했어요. 내가 저 인간 짐 쌀 테니까 너는 집 밖으로 내쫓아줘. 제 말에 동생은 고개를 끄덕거렸고 아니라고 나갈 수 없다는 남편을 붙잡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가방에 옷과 짐을 대충 꾸겨 넣었고 문 밖으로 던졌어요. 남편은 잠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잘못됐다고 애원했지만 우린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끄럽게 굴면 경찰 부른다고 되려 난리를 쳤죠. 그러자 잠시 후 바닥에 떨어진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어디론가 간 듯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고 이혼 서류를 시댁으로 보냈죠. 보나마나 남편이 갈 곳이라곤 시댁밖에 없으니까요. 역시나 이혼장을 잘 받았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아가. 이야기는 전에 들었다. 우선 내가 정말 사돈 얼굴 볼 면목이 없구나.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가 커.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당장 사돈 찾아뵙고 머리수가 사과드려야 하는데 우선 내가 이렇게 전화로 사과하마.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이놈의 자식 아주 혼쭐을 냈어. 어디 감히 사돈한테 그러냐면서 단단히 혼냈으니 이혼은 없던 걸로 해줄 수 없을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애도 생각해야지.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단단히 못 박아둘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이혼 생각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크게 혼내서 정신 차렸을 거야. 네가 원한다면 사업이고 뭐고 다 접고 회사 알아보겠다고도 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우선 알겠으나 아직 마음으로 용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죠. 아이는 계속 친정에 있던 것처럼 계속 제가 본다고 했고 남편은 한 달 넘게 시댁에서 지냈습니다.
서로 따로 지내면서 생각할 시간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또 그 시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번갈아 가면서 계속 연락해왔어요.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이혼 못해준다고 버텼습니다. 정말 정신 차렸다며 계속해서 제게 이야기했고 우리 엄마에게도 연락하여 매일매일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동생에게까지 연락해서 사과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볼 자신이 없어서 가끔 연락만 주고받았어요. 주변에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그래도 엄마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네요. 우선 시간을 갖고 정말 정신 차렸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털어버려야 혹시라도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